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오늘 증시 폭락의 숨겨진 이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자산시장의 과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중 자금은 아래 세 종류의 자산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금이나 채권, 안정된 수익을 제공해 주죠. 주식, 그리고 부동산 등으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19에 대한 비상 조치에 따라서 초저금리가 현실화가 됐고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위험 자산인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했죠. 여기에 덩달아서 가상화폐까지 크게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자산시장 과열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도 다른 주요 국가보다 먼저 진행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시중 자금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예금의 불신이 극대화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이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은 2.2%, 앞으로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3%인데 정기예금 금리가 0.7, 0.8% 수준이네. 자, 가계소득은 계속 쌓이고 있지만 은행에다 맡기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곳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더 주는 것은 무조건 위험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위험률이 껑충 뛰어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자, 이것은 미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실질금리 마이너스 0.1% 수준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채권이나 예금에 돈 안 맡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증시나 부동산 버블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한동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요, 모두가 예상 못한 커다란 블랙스완이 터지지 않으면 추세 자체는 안 바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증시 폭락을 비롯해서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제 FOMC 의사록이 공개됐죠. 6월 FOMC 의사록 까봤더니 테이퍼링 개시 아직까지 이르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오자 미국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이게 어떤 뜻이냐? 현재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양적 완화 1200억 달러씩 매입하는 거 지속한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을 계속 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달러 유동성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달러 가치 하락을 의미해요. 그럼 사람들은 점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위험자산에 신흥국 자산도 포함되다 보니까 신흥국 시장에는 호재인 소식이었어요. 자, 당연히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1.32%까지 떨어졌죠. 이게 1.78, 77까지 올라갔다가 1.32까지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현재 인플레이션 공포는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자, 현재 10년물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제 EBP 더 떨어진 상황이에요. 1.30, 곧 1.2%대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 채권 시장도 수익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달러 가치를 보면 좀 이상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무려 8.7원 급등을 했어요. 달러 인덱스 지수도 92.648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적 완화하고 제로금리 유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 수익률 떨어지면 당연히 달러 가치도 같이 하락을 하고는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가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 반대 상황이 극단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증시는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1%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최근에 이런 경우 잘 없었죠. 왜냐? 떨어질만 하면 개미들이 벌떼같이 모여서 매수하다 보니까 하락폭을 막판에 많이 줄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막판에 더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이너스 1.24%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7천억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날 왜 패대기를 쳤을까? 분명히 채권금리 하락한 것까진 봤는데 달러 약세하고 신흥국 자산 매입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또 하나, 전 세계를 대표하는 안전자산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자금을 안전하게 옮겨두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수익률이 낮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뭔가 위험 신호가 있어서 국채의 금리가 낮아졌던 게 아닌가, 이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어제 뉴욕 변동성 지수가 오히려 급등을 했거든요. 아,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게 있겠구나.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될 만한 것인가? 세계 지역을 살펴보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문제가 있냐? 지금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죠. 그럼 유럽에 문제가 있을까? 유럽 문제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뭐 10년 만에 최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다 그러고 소비자 물가도 원활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국 쪽, 요즘 중국 쪽 너무 조용하죠. 중국 쪽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포착돼서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과거에 인버스 주식 영상을 올려드리면서요, 예상 못한 경제 충격 이전의 신호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의존도를 높게 갖고 있는 중국 쪽 신호를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201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 침체 신호에 대한민국 증시가 크게 조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 또는 금융 부실 부분이 우려될 경우에는 그 신호를 미리 확인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체크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중국 은행 간 금리를 나타내는 15금리입니다. 중국의 유동성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죠.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위안화 환율도 체크하셔야 돼요. 1달러당 6.47 위안 수준, 지금 한 달 정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콩 H지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 3.34% 폭락했네. 얘가요, 아마 ELS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국영기업 중에서 우량 기업을 모아 만든 지수입니다. 금융과 에너지 섹터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얘는요, 고점 대비 20% 지금 하락한 수준입니다. 2월 달에 고점 찍고 계속 우하향 추세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주요 증시 다 급등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에 20% 하락을 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야, 그럼 홍콩 지수도 다 그런가 봤더니 홍콩 고점 대비 13% 조정받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홍콩 지수는 최근에 좀 조정폭이 많았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 관리 감독이 강화됐거든요. 야, 그런데 이 그럼 첨단 기술주들 문제되는 건 알겠는데 왜 금융과 에너지 섹터인 H 지수가 더 빠졌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 회사의 자금난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6월 중순에 그림자 금융 단속에 들어갔거든요.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금융 당국이 1조 달러 규모의 자산 관리 상품 WM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대요. 어떤 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냐? AA 플러스 이하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은행들이 판매한 WMP 자금이 건설업체들에 발행한 고위험 채권에 상당수 투입이 됐는데 그 투입되는 것이 이제 막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 부동산 기업의 자금난 우려와 관련 대출 부실화가 우려가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금융주의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GDP에 거의 170% 가까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 기업들 상당수가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 부채,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111% 정도 되거든요. 야, 170%까지 가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줄까지도 옥죄해버리면 당연히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쓰러질 가능성이 있겠네. 근데 걔네들이 그림자 금융만 대출받았겠냐? 중국 금융기관의 대출도 많이 받았겠죠. 위험 신호가 커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중국 당국이 칼을 빼들었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7월 이후 홍콩 증시 약세에 영향을 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누구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이냐?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다 보는 시각이 많아요. 자, 최근에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이 홍콩, 대만, 신장, 중국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계속해서 건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다르게 지금은 미중 양국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G7 정상회담에서 홍콩, 대만, 신장, 위구르를 담은 성명이 발표가 됐었죠. 선진국 대 중국의 싸움으로 지금 번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적절한 타협을 선택하는 대신 강대강으로 맞서는 전략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배경에 중국 정치적인 변화도 이제 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은 원래 집단 지도 체제인데 지금 시진핑 1인 독재 체제로 지금 빠르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경제 안정보다는 체제 안정이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외교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그림자 금융은 왜 이 시기에 규제를 할까? 그것도 궁금하죠. 자, 향후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한 고래를 미리 수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국의 회색 코끼리 세 가지가 있죠. 어떤 내용이죠? 중국 부동산 법을 대한민국 저리 가라 할 수준이죠. 중국의 고질적인 기업 부채 부분 실제적으로는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지방정부 부채 부분까지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그림자 금융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야, 큰 거 맞고 터지기 전에 미리 수술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대출 부실화 우려로 금융주가 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고용도 늘어나지 않고 경제는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주요 국가를 모두 등진 중국에서 성장이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중국의 기업들이 이런 유동성 환경이 나빠지는 환경에서 과감하게 정치적인 이슈를 이겨내고 투자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 내부 부실 위험에 대수술까지 나섰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중국 경제 괜찮은 수준인가? 대표적으로 중국 경제 상황을 볼 수 있는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자, 중국 중소기업, 수출 기업들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지표인데 51.3으로 시장 예측치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달에 발표된 지표 중에서 조금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차이신 서비스 구매관리 지수 PMI 지수가 50.3이에요. 그 전월에 55였는데 50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물론 중국 최대 제조 유통 거점인 남부 광둥성이 코로나 재확산에 의해서 봉쇄 조치가 이제 진행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이제 기업들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그것이 반영된 것이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침체될 가능성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나빠질 환경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한꺼번에 꼬꾸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문제가 되다가 한꺼번에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오늘 언급드린 내용은요, 현재 자산시장의 흐름을 180도 바꿀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 초반에 왜 자산시장 과열이 일어나냐, 결국에는 유동성 흐름이 계속해서 위험자산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것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산시장에 투자하실 때 중국 경제가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한민국이 절대 별도로 갈 수 없다는 부분도 잊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